우리 기후변화 이야기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후변화 이야기 뭐 언제 어디서나 심심하면 뭐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항상 이것도 얘기를 한번 해야지 하는 주제로 매번 나오는 게 이제 기후변화 이야기입니다. 기후변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되어가지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협심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단결해가지고 노력하기로 시작한 거. 교토 의정서 이런 게 나와서 수많은 나라들이 협정을 맺어가지고 기후변화를 해결을 해보자라고 한 것도 벌써 30년 전이에요. 기후변화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옛날부터 한 세대 전부터 기후변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는 하나의 어떤 패턴, 흐름, 방식, 뭐 고정관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요즘 좀 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기후변화 문제가 요즘 이렇게 심각해졌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해져서 이대로 좀 더 가면 지구가 멸망할 거다, 세계가 끝장날 거다, 인류가 멸종을 할 거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피해 때문에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세계가 다 같이 끝날 거다, 무섭지,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다들 좀 이렇게 겁에 질려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하도록 이끌어내도록 하는, 이게 약간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는 전형적인 한 가지 방식으로 좀 굳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뭔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보여준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누가 뭔가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거니, 그 흐름이 정석이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게 어느새 한 30년 지나면서 좀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후변화 종말론적으로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는 거가 요즘 가만 보면 조금 역효과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다, 무섭지, 세상이 끝장난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넓게 기후변화 이야기를 좀 더 가까이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거부감이 느껴지는, 조금 듣기 싫어지는 그런 느낌, 저 얘기 또 하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렇게 좀 덜 다가서게 되는 그런 느낌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후변화 이야기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고 기후변화가 뭔지 사람들이 좀 감이 없고, 저도 회사 다닐 때는 환경 기후변화 팀이라는 팀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국제식구장 그 기후변화 팀이라는 데는 도대체 뭐라는 팀이야, 날씨가 너무 안 좋아하고 비가 안 내리면 막 비 내리게 하는 기술 이런 걸 연구하는 팀이 기후변화 팀인가? 그랬던 게 10여 년 전인데 지금 기후변화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경각심을 주고 기후변화가 뭔지 알리기 위해서 굳이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이야기하면 틀렸다, 의미 없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좀 역효과,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요즘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고 사람이 멸종되고 세상이 끝난다는 이런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직접적인 실천, 가까이 있는 문제에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는가에 대한 생각에서 오히려 좀 멀어지게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구를 구하는 일, 인류를 멸종해서 막는 일, 이런 게 평소 일상생활에서 내 일이라고 잘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뭐 직장인이면 직장 생활해가지고 내 맡은 일을 하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게 내가 하는 일이지, 뭐 지구를 구하는 일을 내가 뭐 생각을 하느냐. 그런 건 뭐 아이언맨이나 뭐 슈퍼맨이나 뭐 배트맨이나 아니면 뭐 더 뭐 멋있는 특수한 일을 하는 잘 훈련된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인류를 멸종해서 막는 일이 당장 내가 할 일인가. 오히려 더 실천해서 좀 멀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기후변화라는 이 문제가 지금은 너무나 큰 문제로, 또 너무나 가까이 있는 문제로, 너무나 많이 진행되어 있는 문제로 우리 곁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종말론 이야기로 기후변화 문제를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좀 공포영화 보듯이 이렇게 소비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더 나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문제, 좀 더 직접적인 문제로 기후변화를 좀 살펴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다고 이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가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어디 행사 같은 거 해가지고 가 보면 그 참 무슨 심리인지 참 고민해 보면 그것도 할 이야기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은 저 사람이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빨리 멸망하는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한 5년만 지나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 얘기해 줬으면. 그런 분위기를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오시는 분이 진짜 계세요. 실제로 그런 거를 저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한다는 의미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의미 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다른 더 가까이에 있는 기후 변화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현실적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는 좀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2021년에 IPCC라는 유엔 산하기관인 UNFCCC의 산하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뭐 업데이트된 보고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가장 공신력 있는 세계 국제 기관이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서가 나오면 수많은 기관, 수많은 기업, 수많은 정부 단체들이 굉장히 참고를 해가지고 열심히 보죠. 여기에 나온 말은 객관적으로 정말 믿을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신 보고서도 내용은 좀 비슷한데 최신 보고서가 조금 더 어렵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해석 설명드리기 좀 간편한 2021년에 나온 버전의 보고서에 우리에게 좀 일어날 법한 어떻게 보면 이미 이 단계로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곧 우리에게 닥칠 거라고 한 단기 중기적으로 예상되는 기후 변화인 과거의 산업 발달 이전에 비해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 더 올라가는 정도의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예상을 한 결과를 조사를 하고 취합을 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이 이 보고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가 평균 기온 1.5도 상승이 일어나는 선은 막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못 막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장기적인 영향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좀 예상하기 힘들지만 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가뭄이 2.4배 정도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홍수가 1.5배 정도 늘어나고 태풍이 10% 정도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 수치를 보고 뭐 생각보다 그렇게 안 심한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일견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우리가 기후 변화를 가까운 현실 문제로 볼 때에 핵심이 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태풍이 10% 늘어, 태풍이 100%, 1000%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풍 10% 늘어나면 우리나라 쪽으로 뭐 1년에 태풍 한 10개 정도 온다 치면 그 중에 뭐 한 이제 11개로 오는 거 정도로 바뀐다는 건데 뭐 그 정도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버틸 만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가뭄이 2.4배 정도 늘어난다. 서울 같은 선진국의 대도시 지역의 중산층 이상의 사무직 직장 뭐 이런 데 다니시는 중류층 이상이신 분들은 가뭄이 2.4배 정도 일어난다라고 해도 보통 가뭄이 일어난지 느끼지도 못해요. 뭐 뉴스 같은 데서 요즘 가뭄이 심각합니다라고 하면 요즘 가뭄인가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런 걸 안 보면 뭐 요즘 뉴스 안 보고 자기가 구독하는 유튜브 영상만 계속 보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가뭄이 2.4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해서 가뭄 일어났는지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그런 가뭄이 2.24배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뭄이 2.4배 늘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수돗물이 안 나온다거나 마실 물이 없어진다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창문 밖에 보면서 요즘 이렇게 날씨가 요즘 왜 이렇게 좋을까? 요즘 비도 하나도 안 오고 구름도 안 끼고 날마다 날씨가 맑네. 이럴 때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난 놀러도 못 가고 직장에서 뭐 하고 있나? 뭐 이 정도 생각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만 해도 무슨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중류층 이상의 대도시에 사무직 직장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짓고 먹고 산다라고 하면 이번 주까지는 비가 와야지 농사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비가 안 오고 다음 주에도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가 망했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내 사업이 망하는 거고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내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그런 일이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사람도 저 문제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 그 여름철 끝나갈 때쯤 가을철 시작될 때쯤에 배추 농사 망해가지고 고생하신 분도 정말 많았죠, 그죠?
이제 이게 묘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막연히 기후 변화를 옛날에 되게 단순하게 설명할 때는 어떤 식으로 많이 설명했습니까? 사람들이 흥청망청 막 욕심만 부리면서 자기의 제 욕망에만 충실해서 살다 보니까 지구를 많이 오염시켜 가지고 이런 죄를 저질러서 지구가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피해를 받아서 인류가 멸망할 거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어린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기후 변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지금 기후 변화가 닥칠 거에 당장 겪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산에서 배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도시에서 중류층 이상으로 사시는 분들보다 평소에 뭐 그렇게 막 낭비를 하고 막 흥청망청 소비를 많이 하고 전기를 많이 쓰고 큰 차를 타고 다니고 계절 바뀔 때마다 멀리 뭐 해외여행을 다니시면서 비행기를 많이 타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 이산화탄소 왜 배출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너 기후 변화에 해를 끼친 만큼 벌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사람 농사가 망한 걸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이니까 기후변화 문제에서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엉뚱하게 이 사람이 피해를 덮어쓰는 일, 이런 게 기후변화의 피해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홍수가 1.5배 정도 늘어난다.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홍수가 1.5배 정도 늘어난다. 홍수가 뭐 엄청나게 뭐 10배, 100배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1.5배 정도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어떤 집에 사십니까? 요즘에 이런 서울에 좀 잘 지어놓은 좋은 집 보면 지하 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내 차 몰고 출근해가지고 회사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 자리에 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대로 퇴근을 하는 이런 데서 살고 다니시는 분들 꽤 계시지 않습니까? 부러운데 하여튼 그렇게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신다면 비가 좀 많이 와도 비 맞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면 빗방울을 맞을 일도 없어요. 우산도 안 들고 와도 될 수도 있습니다. 비 좀 많이 와도 뭐 이렇게 창문 밖을 보면서 시원하네 뭐 이 정도 하면 되죠. 비 1.5배 정도 된다면 뭐 갑자기 무슨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것도 아니고, 그죠? 대부분의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홍수가 더 많이 난다라고 해서 영향이 사실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그런 사람들만 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 무슨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산비탈 밑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홍수가 1.5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거 지난번에도 비 많이 올 때 우리 집 뒤에 있는 저 산이 막 무너지는 걸까 아닐까 되게 불안불안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골치 아픈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홍수 1.5배가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 자신의 인생의 존립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기후변화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가까운 현실 주변에 있을 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제일 많이 피해 입는 사람,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 우리 집 저지대에 있어가지고 물 역류해가지고 막 집 안으로 구정물 들어오고 해가지고 우리 집 살림살이 다 거덜나고 진짜 개판이었었는데 이번에 어떡하지?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진짜 너무 걱정되는데 그런 분들이 평소에 무슨 흥청망청 소비를 많이 하고 막 일회용품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그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 왜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했어? 지구를 오염시킨 죄의 대가를 받아라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더 큰 피해를 입는 거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죠? 추정을 해보자면 아마도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은 평소에 덜 했을 거예요. 에너지를 사용하고 차를 몰고 다니고 그럴 만한 여력이 더 없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기후 변화의 피해가 지구를 멸망시키고 인류를 멸종시키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해볼 수는 있지만 조금 더 현실적이고 가까운 쪽을 생각을 해보면 기후 변화의 피해는 세계의 종말보다는 우리 주변의 약자,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좀 현실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대비를 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이 사회의 공동체를 건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저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옛날이라는 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별로 생각을 할 필요가 좀 없었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너네 집이 갑자기 침수돼가지고 너 살기 어려워졌다. 그거 나보고 어떡하라고? 천재지변 아니냐? 하늘에서 비 많이 내려가지고 네 살기 어려우신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건 하늘의 뜻이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라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현대에는 우리가 저런 일이 일어날 거를, 기후변화 때문에 저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를 이미 30년 전부터 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국가가 뭔가 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우리 선진국을 지향하는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기후변화에서 사회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취약계층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오늘 제일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이야기이자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어떤 투자라는 면에서 우리가 좀 제일 간과하면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기후 적응 기술이다라는 거죠.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아껴 쓰고 전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덜 쓰고 이런 거 다 중요한 내용이고 좋은 내용이고 그것도 다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못지않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막상 피해가 닥치는 거를 당장 어떻게 피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홍수가 났을 때, 가뭄이 났을 때 누가 피해를 입을지를 어떻게 미리 알아내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무슨 재난이 났을 때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대비를 해놓고 투자를 하는 게 기후변화를 현실의 문제로, 가까이 있는 문제로 생각을 할 때 좀 중요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빠뜨리지 않고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후 적응 기술 저런 게 제가 막 개발한 게 아니겠죠, 그죠? 제가 무슨 대단한 학자라고, 그죠? 우리나라의 기후 적응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가지고 저런 이야기가 소개된 지도 이미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클라이밋 체인지 어댑테이션 이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기후 변화에서는 저런 것도 중요하다라고 나온 게 10년 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접한 것만 해도 10년 전이니까. 근데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면 지구 종말, 인류 멸망 이런 얘기 해야지 다들 와 큰일 났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재밌게 좀 자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막상 이런 현실적으로 당장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좀 덜 언급되는 측면도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저런 이야기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 문제를 좀 현실 문제, 가까이 있는 문제로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바로 다음에 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가 기후변화가 경제 문제, 산업 문제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기후변화 문제가 경제 문제, 산업 문제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기후변화 문제를 경제 발전을 생각을 할 때, 산업 성장을 생각을 할 때 어느 기업이 잘 되느냐, 어느 회사의 일자리가 더 튼튼하고 좋을 거냐, 어느 산업 분야가 하다못해 어느 주식이 오를 거냐 이런 거를 따질 때에도 기후변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현실적인 가까이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생각을 할 때, 기후변화 문제를 우리에게 닥친 일로 여길 때 결코 놓치지 않고 꼭 생각을 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 여기저기서 제가 많이 하던 말인데 날마다 느끼는 이야기라 가지고 여러분께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체감으로, 제가 체감하기에 한 6년 전, 7년 전만 하더라도 기후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세계 각지의 소식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시고 제일 빨리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 어떤 분이셨느냐 보면, 옛날에는 주로 무슨 환경 보호 운동하는 그런 단체 회원이신 분들, 자연 보호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세계 각지의 여러 가지 소식에 밝고 일본에서는 어떻게 한대, 영국에서는 무슨 제도를 시행한다더라, 이런 거에 제일 밝았던 기억입니다. 6, 7년 전에는. 지금은 어떤 분들이 기후변화에 관련된 세계 각지의 변화에 제일 밝으냐, 가만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제일 밝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주식 방송, 경제 채널 이런 데 한번 보세요. 정말 한 시간에 한 번씩은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어느 나라에서 무슨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지금은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이 산업이 앞으로는 전망이 좀 어두워진 것 같다고, 이 회사 주식 파시라고. 이 회사는 어느 나라로 무슨 제품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무슨 규제를 실시하면 앞으로 그 제품을 더 많이 사다가 쓸 거다. 그러면 이 회사는 앞으로 전망이 더 좋아 보인다. 이 회사 주식은 오를 것 같다. 이 회사 주식은 앞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사시라고. 요즘 주식 방송, 경제 방송 보면 맨날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반대로는 이야기 나올 때도 있죠. 규제를 되게 세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좀 약하게 때려가지고 또 주식 전망을 조절해야 된다거나.
기후 변화 문제를 이런 산업과 경제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대중화된 그런 시대입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반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기후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를 생각을 해가지고 돈 국리만 할 게 아니라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사람들이 다 돈 벌 국리만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안 된다. 이게 약간 레파토리 같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항상 하는 이야기였어요.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항상 중요시하게,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깔고 가야 되는 생각이기도 한데,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세상의 분위기가 쓱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냐면,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경제 발전이나 산업 성장에 맞춰가는 일들이 되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특히 뭐 유럽 국가들이 이런 쪽으로 빨리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죠. 유럽 국가들, 뭐 중국도 요즘 뭐 그런 흐름에 좀 탄 것 같은데, 세계적인 산업 선진국, 산업 강대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나 제도를 보면 뭐 재생에너지 같은 거를 많이 하라라는 쪽의 제도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뭐 풍력을 많이 해야 좋다, 뭐 이런 거 막 하죠. 중국에서는 태양광 많이 하자, 태양광이 아주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그런 데도 엄청 지원을 하죠, 그죠? 상대적으로 그에 어떤 대응되는 다른 기술들은 그러면 좀 이렇게 죽기 마련입니다. 이런 거를 소개를 하면서 5년 전, 6년 전에는 이런 걸 소개하면서 중국은 이렇게 태양광을 많이 합니다. 유럽은 이렇게 풍력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걸 소개하면서 어떤 느낌으로 많이 소개했습니까? 유럽 사람들은 역시 선진국 사람들이라서, 역시 의식이 깨어 있어서 우리보다 수준이 높아가지고 당장에 이런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후손도 생각을 하고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풍력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이런 식으로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약간 흔한 방식이었습니다. 다들 뭐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돌아보면.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뭐 예를 들어 중국이 세계에서 태양광 제일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태양광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보다 중국이 태양광을 훨씬 많이 합니다. 훨씬. 우리나라 중국이 태양광 하는 정도가 막 우리나라의 뭐 10배, 20배 엄청나게 중국 태양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태양광을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우리나라에도 풍력 발전 같은 거 요즘에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좀 궁금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 풍력 발전 저거 기계 어디서 만드는 걸까? 풍력 발전 설치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하는 편입니다. 크게 이거 짓는 거, 꽂는 거, 그 작업은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편인데, 안에 들어가는 그 부품, 안에 들어가는 발전기, 날개, 이런 거 어디서 만들까? 우리나라 대기업이 풍력 발전기에 그런 거 만든다라는 이야기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잘 만들까요? 세계적으로 전통, 요즘에는 뭐 이것도 뭐 전 세계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순위 막 뒤집힙니다만, 그래도 지난 한 20년 봤을 때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의 제1위 국가, 풍력 발전 기술을 세계적으로 제일 치고 나간 나라라고 하면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는 분 좀 계시겠죠.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 기술 1위 국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덴마크를 꼽습니다. 덴마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디에 큰 풍력 단지가 건설이 된다, 어디에 풍력 발전기가 몇 개가 생긴다, 몇백 개가 씹어질 거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이렇게 지자체장님이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뉴스를 계속 따라가면서 어느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풍력 발전기를 거기다가 팔아서 심어 놓는지를 가만 보면 덴마크 회사가, 북유럽에 있는 덴마크 회사가 이 머나먼 아시아 동쪽 끝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을 하겠다고 풍력 발전기를 꽂고 있는 그런 기사를 추적하다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덴마크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뭐 덴마크 말로 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 혹시 아십니까? 덴마크에 왕이 있는 거 아세요? 덴마크에 왕이 있는 거? 우리나라 사람 덴마크 별 관심 없잖아요. 덴마크는 풍력 발전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이 머나먼 우리나라에 와서도 사업을 크게 한다고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덴마크하고 연결된 공급망으로 서로 협력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세계에 풍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물론 뭐 풍력을 많이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들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유럽 경제에도 도움이 되죠, 그죠? 유럽 제품이 많이 팔리니까. 중국이 세계의 태양광 시장에서 제품을 제일 많이 판매하는 나라죠.
세계 태양광 시장의 80%를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독보적인 1위 기업 중국 기업입니다. 보통 2위 기업이나 3위 기업도 중국 기업이 할 때가 많아요. 세계 태양광 1, 2, 3위를 중국 회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을 때 이럴 때가 종종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많이 하자라고 하면 중국 회사들이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 좀 저소득 국가에 개발도상국인 국가에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발전소를 옆에 나라들이 원조를 해가지고 하나 지어주기로 했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무슨 발전소를 지어주면 좋을까요? 석탄 화력 발전소가 간단하고 운영하기도 쉽고 석탄 값도 싸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 그냥 대충 지어주자 후딱 이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반대하겠죠. 아마 유럽에서도 반대하겠죠. 이 사람아, 요즘 기후변화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우리 시대의 문제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어디 새로 짓는 발전소를 석탄화력 발전소로 하냐고. 태양광 해야지, 태양광. 기후변화 시대에 태양광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는 거 모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기후변화 시대 때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가 당연히 더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중국 태양광 제품이 팔리면서 중국 회사들이 돈을 벌고 중국에 일자리가 생기고 중국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편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세계의 주요 선진국, 세계의 주요 기술 강국들이 기후변화 시대라는 이 큰 주제가 지난 30년 동안 있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미 기술을 개척을 해놓은 이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요거를 따라가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는 세상으로 판을 바꾸겠다라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까지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지금부터 하는 말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너무 얍삽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좀 약간 뭐랄까요 얍삽한 비열한 어조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유럽의 이런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옛날에는 기술 하면 유럽 국가들이 세계 최고였는데 세계의 기술 선진국, 과학 선진국 하면 유럽이었는데 요즘은 아시아에 중국, 한국, 일본, 인도, 태국,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웬만히 기술도 유럽 회사들 다 따라잡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단가는 더 싸게 판매하고 이러니까 이거 세계 시장에서 유럽 제품하고 경쟁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유럽은 이제부터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지금처럼 잘 살고 있는 선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큰일 났네. 어떡하지? 관세를 때려야 되나? 막 고민을 막 했겠죠. 그러다가 누구 머리 좋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겠죠. 우리 유럽이 한국이나 태국이나 베트남보다 더 잘하는 게 뭐가 있는지 가만 보니까 우리 유럽이 원래 삶의 질이 미리 빨리 올라온 것 때문에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보호에 연구에 투자를 많이 했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술에 미리미리 투자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20년 이상 앞서서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 있다고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거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러면 단가가 한국 제품, 태국 제품, 베트남 제품이 좀 싸다 하더라도 그거는 기후변화에 도움 안 되는 제품이니까 팔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협동을 해가지고 몰아내는 그런 제도를 실시를 한다면 그 분야에서는 기술이 앞서 있는 우리 제품을 앞으로도 계속 잘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경제적인 산업적인 생각을 했겠죠. 물론 막 이렇게 얍삽하게 돈 궁리만 한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하지만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산업적인 경제적인 추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즘 기후변화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시선 방향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동안 우리가 뭔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뭘 생각을 했냐면 그거는 좀 손해보는 거지만 그거는 좀 불편하고 귀찮은 거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기후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주로 뭐 기업에서 혹은 어떤 기관에서 기후변화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요즘 요즘 뭐죠? ESG 이런 말 요즘 많이 쓰죠, 그죠? 옛날에 ESG하고 저희 이제 담당자라서 제가 저를 아는데 ESG하고 되게 비슷한 말로 Sustainability나 뭐 CSR 이런 말도 되게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유행어처럼 요즘은 이제 유행어가 바뀌듯이 ESG라는 말로 약간 말이 좀 바뀐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말이 바뀌면서 이 환경 문제, 환경 보호를 보는 시각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는 환경 보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다들 뭐라 그랬어요?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나 기관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환경에 신경을 쓰는 것처럼 환경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회사 이미지가 좀 좋아져가지고 소비자들이 호감을 가지고 그럼 제품이 좀 잘 팔릴 테니까 그런 걸 위해서 기업들이 기관들이 환경에 신경을 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요즘이라는 게 한 3, 4년 전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ESG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한 그 요즘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한 게 어떤 느낌이냐? 요즘은 단순히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후 변화에 환경 보호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전망이 더 튼튼한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수익이 이익이 금융적으로 더 유리한 곳이다라고 평가하는 흐름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 고전적인 관념으로 회사가 되게 크고 돈도 잘 벌고 직원도 많고 그래서 그 회사에 취직하면 야 좋은 회사 취직했네. 야 너 축하한다. 야 한턱 쏴라. 막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옛날 시각으로는 그런데 요즘 시각으로는 가만 보니까 그 회사가 지금은 돈 잘 벌고 큰 회사인데 기후 변화 시대에 대한 대응이 되게 안 돼 있는 회사인 거예요. 이 회사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나 제도가 실시가 되고 기후변화 시대에 앞으로 유행할 거라고 하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뭐 혹은 뭐 다른 기술이 유행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뭐 보조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장산할 수 있는 방편 이런 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회사의 전망을 조금 나쁘게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회사는 지금 당장은 장사가 잘 되지만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미래는 좀 어두운 거 아니야. 저 회사는 주식이 앞으로 좀 잘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저 회사에서 일하다가 좀 있으면 잘리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어둡게 보는 그런 경제적인 전망, 산업적인 전망을 기후변화 문제하고 엮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뭐 요즘은 세계 경제가 워낙에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게 좀 말이 좀 들어갔는데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뭐 그리니엄이 있다, 그러니까 그린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하다못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때도 어떤 회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투자가 잘 돼 있다. 우리 회사는 기후변화 쪽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보통 은행에서 돈 빌려준 이자보다 이자율을 조금 더 낮춰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은행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한 그런 활동에 너무나 진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은행하고 거래를 해보신 분이 있다면 그거 은행이 그렇진 않아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기후변화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역으로 기후변화를 위한 사업, 기후변화의 준비가 잘 돼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잘 될 것 같네, 돈 잘 갚겠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좀 부담 없이 빌려주자라고 해서 이자율을 조금 깎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그런 거 이제 그린 프리미엄 이런 말도 붙여서 불렀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가 산업이나 경제하고 반대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가 잘 되어 있을 때 산업 발전도 잘 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준비가 착실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뻗어나갈 수 있을 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시각이 근래에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후변화 문제를 되게 현실적이고 가까이 있는 문제로 보는 거죠. 뭐 지구의 멸망, 인류의 종말 이런 걸로만 기후변화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 시대에 어떤 회사가 잘 될까, 어떤 주식이 오를까 이런 관점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기후변화 문제를 보면 뭐랄까 장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시각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한 방향을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뭐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뭐 태양광이 좋다, 풍력이 좋다, 뭐 아니 뭐가 좋다 이거를 우리는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잖아요, 그죠? 이거를 어떤 도덕적인 관념 혹은 어떤 자신의 뚝심 이런 걸로만 밀고 나가면 그거를 유연하게 바꾸기는 힘들죠. 이거를 하는 게 착한 일이라고 했어. 이걸 해야지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 라고 하면 그 전략을 유연하게 바꾸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이런 경제 문제, 산업 문제로 이해를 하면 예전에 이 분야로 한번 진출을 해볼까 많이 검토를 하다가 국제적인 사정이 막 바뀌었어. 누구 대통령이 바뀌고 어느 나라 정부의 방향이 바뀌고 어디서 전쟁이 터지고 해가지고 세계의 사정이 좀 달라졌어. 그럼 예전에 고집하던 그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기후변화를 준비하고 환경 보호에 대비를 하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대안이 더 딴 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기후변화를 어떤 꼭 풀어야 될 도덕적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풀기 위한, 실제 당장 닥친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유연한 생각이 필요하게 되고 그 유연한 생각을 또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건 뭐냐? 제가 이런 거에 좀 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좀 멋있는 말을 뭔가 아까 뭐 그린 프리미엄 이런 것처럼 좀 멋있는 말을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멋있는 말을 개발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꽉 먹고 알 먹고 환경 보호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말 좀 없어 보이죠, 그죠? 좋은 말 뭐 이렇게 멋있게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꽉 먹고 알 먹고 환경 보호가 뭐냐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환경을 실제로 이제 보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꼭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의 어떤 희생이나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 나에게 현실적인 어떤 도움으로 돌아오는 일, 그게 알먹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대응을 하면서 내가 막 귀찮고 힘들고 고생하고 손해보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나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게 이제 꽉 먹고 알 먹고 환경보호죠. 그런 것부터 먼저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퍼져 있는 게 건물의 단열을 더 강화하는, 좋게 하는 뭐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에 여름철에 더 시원하게, 겨울철에 더 따뜻하게 건물을 단열재를 잘 넣어가지고 창문도 더 단열이 잘 되게 지어 놓으면, 그러면 여름철에 냉방비 적게 들고 전기요금 적게 나오고 겨울철에 난방비 적게 들고 하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들죠. 경제적으로 나한테 이익이죠, 그죠? 꼭 먹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도 전기를 덜 쓰니까 그만큼 연료를 덜 태워도 되고, 난방을 덜 하니까 그만큼 연료를 덜 태워도 돼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게 되니까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알먹는 거죠. 나는 냉방비, 난방비 굳어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보니까 좋고,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돼서 좋고, 이건 꼭 먹고 알 먹고 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다 보면 이런 식의 꼭 먹고 알 먹고 환경 보호가 되는 분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부터 먼저 더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곽재식이 너무 돈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가지고 일을 풀어나가려면 이런 꽉 먹고 알 먹고 환경 보호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돈을 벌고 이익이 되는 일이니까 굳이 막 하라고 밀어붙이지 않아도 이런 게 있다라고 잘 보여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돈 벌 수 있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 지으면서 단열 이런 거에 신경 엄청나게 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올라가는 수많은 아파트들마다 다들 뭐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냉방비 적게 들고 난방비 적게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이익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꼭 먹고 알 먹고 환경보호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저 신청사 있죠, 그죠? 앞에 있는 옛날 건물 말고 뒤에 지어놓은 저 건물 지하에 지하 200m 깊이로 218개의 지중 열 교환기가 꽂혀 있다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거 홍보가 왜 이렇게 안 돼 있는지 되게 아쉬울 때 많은데, 그러니까 저 서울시청 빌딩, 저 빌딩 높이보다도 더 깊은 깊이로 지하에다가 관을 박아놨다는 거예요. 218개나. 왜요? 그렇게 해서 땅 속에 있는 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로 냉방비와 난방비, 특히 난방비를 낮추기 위한 그런 설비를 저 건물 지으면서 해놨거든요. 저 설비를 해놓은 것 때문에 우리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를 1년에 한 30%씩 다른 건물 대비 아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저 건물 지은 지도 벌써 몇십 년 됐으니까 이제는 그 아낀 돈으로 그 건설비를 본전을 뽑았겠죠. 계속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우리의 세금을 절약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꼭 먹고 알 먹고 환경 보호를 공공 분야에서 하는 저런 사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 정리를 드려서 한 문장으로 압축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후변화 문제는 지금 이제 막연한 미래에 뭐 지구가 멸망하는 우리 인류의 뭐 운명이 달린 문제 뭐 이런 거 맞는 얘기지만, 그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가깝게 생각해 보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 밀접한 우리의 일자리와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돼 있는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준비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환경 이야기에 대해서 흔히 갖고 있는 오해가 저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 오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재밌게 들렸지?를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하나씩 깨주시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시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가 기후 문제가 지구 구하기 같은 거대 담론이 아니라 취약계층, 저소득층, 지금 이렇게 저지대층에 사시는 분들 이런 식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문제다라는 프레임 전환을 한번 해주셨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이게 도덕적인 양심의 문제로 저희가 자꾸 접근하고 이렇게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글로벌 경제 패권의 문제다, 이게 미래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중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런 식의 프레임 전환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매우 인상적이었던 게 그게 있어요. 환경 보호와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타심,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타심과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사실 저는 모순된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공존하기 힘들지 않을까, 환경 분야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닐 수 있구나, 둘 중 하나의 양자택일 문제가 아닐 수 있구나, 이렇게 매끄럽게 오늘의 또 주제와 연결을 시켜주시는군요. 이런 포인트들이 다 시각 전환이 되니까 제가 너무 재밌게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사전 질문을 통해서 많이 접수된 그 걱정거리가 뭐가 있었냐면, 워낙에 이 이슈를 흥미롭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특히 어린이나 여러 독자들에 따라서, 타겟에 따라서 어떻게 매력적으로 이야기를 변주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는 고민이 있어서 작가님 요령을 조금만 더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될지, 특히 좀 이제 한 7, 8살, 8살, 9살 그 정도 되는 어린이들에게 알려주기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한 3, 40대만 되더라도 우리가 무심코 어린이들에게 기후변화나 환경 보호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보다 어린이들이 더 뿌리 깊게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90년대 초반생, 80년대생 아니면 70년대생 그보다 좀 연배가 있으시다면 기후변화, 환경 문제가 이런 게 심각하다라는 느낀 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지각이 생긴 다음에 그런 걸 좀 접해 보셨을 거거든요. 이런 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됐구나라는 거를 나이가 좀 들어서 접하셨을 거거든요. 요즘은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환경의 중요성, 기후변화 문제 심각한 이런 거를 막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애들한테 되게 많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인식으로 애들이 더 투철하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거나 애한테 뭐를 심어준다라거나 이런 생각을 조금은 버리고 애와 어린이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찾아보자, 오히려 이 어린이들의 생각으로부터 뭔가를 배워보자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외로 어린이가 유치원에 학교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희한한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경우, 신선한 이야기를 갖고 알려주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듣고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야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더 깊이 있는 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요즘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그렇게는 놀기만 하고 부지런히 뭘 하는 게 없냐, 뭐라도 좀 부지런히 좀 하면서 인생 좀 부지런히 살아라 라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다고, 기후변화 때문에 세상 다 끝장난다고, 아버지야 할아버지야 열심히 아둥바둥 살면 좀 성공해서 잘 살고 이런 게 의미가 있었지만, 앞으로 한 20년만 있어보라고, 세상 다 끝장나서 인류 다 멸종한다고. 앞으로 20년 후면 나 30살 때인데 그때 세상 끝장나네, 좀 열심히 아둥바둥해서 더, 나는 이렇게 살다 그냥 떠날 거라고, 냅두라고, 기후변화 때문에 세상 끝장나는 건 모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도 있다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하기 싫고 부지런히 하기 싫으니까 하는 소리죠, 그죠? 근데 이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뭔가 느끼고 얻을 수 있는 게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1.5도씨라고 하는 기후위기 대응 매거진을 처음에 창간하고 최근에 탄소
빌런 서울이라고 하는 편을 만들었던 편집장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어린이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오히려 어린이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을 너무 잘 받아요, 저희보다. 그래서 되게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어른을 향해서 던지는 말을 해요. 아,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데 왜 어른들은 다 저렇게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컵 길거리에 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 그 당혹감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 또 동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사전 질문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나서 현장 질문 받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실천적인 방법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셨는데요. 그 전에 제가 강연 듣다가 꼭 먹고 알 먹고 환경보호 아, 이게 대립되고 모순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취할 수 있구나라는 관점 전환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주식 투자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저는 안 합니다. 네, 아, 미래 저는 안 합니다. 네, 그 그리너리 그 프리미엄이 붙은 어떤 종목이 있으시면 추천을 부탁드릴까 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너무 나를 뭔가 손해 보거나 애써서 억지로 참아가면서 하는 활동 말고 조금 더 편안하게 저희가 오늘 이후로부터 관심 가져볼 만한 어떤 행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런 예시.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아, 요즘 좀 주머니 사정 좀 팍팍한데 어떻게 하지? 아, 요즘 지하철 버스 잘 돼 있다는데 나도 대중교통 이용해 볼까? 이렇게 하면 교통비가 굳으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 자동차를 덜 타고 다니니까 그걸로 기후 변화에도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다못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아, 뭐 너무 이상한 예신가? 뭐 약간 좀 가끔 이렇게 마주치는 썸 타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근데 보니까 환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 좀 있는 것 같아 보일 때, 이럴 때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 한강변에서 뭐 플로깅 행사 같은 거 하는데 같이 가면 어떻겠냐고. 이런 건 꼭 먹고 알 먹고 안에 약간 님도 보고 뽕 떴다고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느낌. 그럼 그것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은, 나쁘지 않은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나 운동이 좀 부족해가지고 운동을 더 하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할 때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가지고 난 계단으로 항상 오르내리겠다. 그런 분들 꽤 계시거든요. 누구 그렇더라? 저 아는 분들 중에는 그 저기 코미디언 김영철 선생님, 그분 SBS의 라디오 방송하는 데가 11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11층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때려치신 지가 이제 좀 됐어요. 근데 그 말을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저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그날은 항상 또 걸어서 가게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좋다고 생각해요. 네, 운동도 하고 엘리베이터 그만큼 운행 덜하니까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런 걸 찾아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방법론 자체는 뭐 플로깅이랄지 계단 이용해라, 대중교통 이용해라 이런 게 사실 저희가 몰랐던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거를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나한테 오는 이득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차원으로 그 관점만 조금 바꿔도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온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아, 이제 청중 여러분한테 마이크를 좀 건네드릴 텐데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아직 좀 발전이 부족해서 조금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기술 분야가 따로 있으실까요? 그런 게 정말 많은데요. 정말 볼 때마다 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아, 이것도 더 해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요즘에 특히 관심이 많이 생기는 거는 생태계에 대한 관심, 이런 거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살인 진드기라는 게 있다. 살인 진드기한테 물렸는데 그 진드기가 입에 SFTS라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 그 SFTS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SFTS 즉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이 나가지고 걸리면 한 20-30% 확률로 사망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십 명 단위로 사망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막 기후 변화와 관련된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중국에만 있어요.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있으면 막 사람들이 막 특이한 막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야 이거 유럽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우리도 보여주자 막 하면서 막 어디 행사에서 막 보여주고 하면 한국 사람들도 아 저게 심각하구나. 우리 옛날에 막 북극곰 이런 거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북극곰 살지도 않는데, 근데 그러니까 북극곰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이제 관심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알래스카 이런 데 북극곰 살잖아요. 유럽에도 그린란드 이런 데 북극곰 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그걸 되게 가까이 보고 그 근처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경험과 그런 느낌을 담아가지고 아 북극곰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거 만드니까 아 저거 선진국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도 보여주자라고 해서 우리도 보면서 아 북극곰이 심각한 문제구나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제 정작 우리 곁에서 생기는 문제는 진드기라는 게 거미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되게 조그마한 벌레거든요. 겨울 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 왜 문제예요?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철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넓은 범위로 많이 퍼져가지고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자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쯔쯔가무시병 이런 거 되게 많이 퍼뜨렸었거든요. 진드기가 쯔쯔가무시증 이런 것도 그런 기후변화 다큐멘터리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 이런 데밖에 안 생기거든요. 잘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쯔쯔가무시증 1년에 한 몇 명 정도 걸리는지 아세요? 쯔쯔가무시증 걸리면 엄청 아픕니다. 죽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정말 막 헛소리 할 정도로 열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3, 4일 엄청 고생합니다. 1년에 우리나라 쯔쯔가무시증 진드기에 잘못 물려가지고 걸리는 사람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5,000명씩 발생합니다. 5,000명씩.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진드기들이 더 많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별 관심을 특히 기후변화와 연결해가지고 별로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SFTS라는 사람의 생명에 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 감염병을 이 진드기라는 조그마한 벌레가 옮기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작년에 철새 중에 촉새라는 철새가 있습니다. 촉새. 정확하게 명칭이 촉새였던가 정식 명칭이 촉새였는지 모르겠는데 촉새라는 철새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수의대에 있는 교수님께서 서해안에 있는 섬에서 날아온 촉새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검사를 해봤어요. 촉새 털을 사사지 뒤지면서 검사를 해봤어요. 진드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어디서 살다가 이 촉새가 철새니까 한국까지 날아온 거겠죠. 이 진드기가 붙어가지고 중국에서 한국까지 철새에 붙어가지고 날아오네.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그 진드기들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테스트해봤는데 SFTS 감염 진드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촉새가 다리에 털에 붙이고 온 진드기를 한국에다가 떨어뜨렸는데 거기 지나가던 한국 사람이 그 진드기에 물리면 SFTS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작년에 발견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우리가 무슨 감염병에 노출이 된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병에 감염될 기회가 생긴다, 이런 게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코로나19도 무슨 그런 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코로나19가 박쥐를 분명히 거쳐가지고 많이 퍼졌을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왔을까요? 이제 2019년에 처음 나왔을 때 막 그런 얘기 많이 돌았죠.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먹으니까 그때 바이러스가 퍼진 거다.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좀 생각해 보면 중국 사람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박쥐를 하나도 안 먹다가 2019년부터 야, 올해는 박쥐가 유행이래. 우리 마라탕에 박쥐 좀 말아 먹자 해가지고 2019년부터 먹기 시작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박쥐 옛날부터 먹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2019년에 박쥐에 있던 특이한 바이러스가 넘어올 수 있었을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된 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추정을 하는 게, 기후변화 때문에 생태계가 달라지면 박쥐가 예전에 먹고 살던 과일이나 벌레 같은 게 없어지는 곳에 노출이 되는 그런 박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날씨가 좀 시원했는데 요즘 따뜻해져가지고 옛날 시원한 때 살던 나무 열매들이 좀 안 맺히네, 먹을 게 없어졌네, 이런 박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박쥐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만에 먹을 거를 찾아서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하고 마주쳐가지고 바이러스가 넘어올 가능성, 이런 게 더 생기는 바람에 코로나19 같은 알지 못한 감염병이 기후변화 시대에 더 늘어날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생태계에 대한 연구의 인력이, 투자가 우리나라에 좀 없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SFTS를 옮기는 그런 중간 매개체로 이야기된 철새, 촉새 같은 이런 철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촉새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대부분 다들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너 뭐하냐? 아, 네, 전 대학에서 촉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야, 너 진짜 한가한 거 연구하네. 넌 진짜 일상생활이나 우리 현실 문제하고는 관련 없는 정말 순수한 과학의 문제에 빠져들어 있구나. 그래, 너 촉새 많이 보면서 살아라. 아, 신선노름하면서 사네. 뭐 이런 게 우리의 옛날의 시각이었잖아요. 기후변화 시대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야생 환경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동물들이 평소에 별로 관심을 안 받던 동물들이라도 식물들이라도 어떻게 이 기후변화 시대에 변화할 거냐라는 걸 아는 게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우리 국민들의 보건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치솟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직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한가로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이런 자연 환경 생태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할 때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쓰레기가 땅에 다 묻혀서 땅을 거의 다 차지하잖아요. 어디에 묻어요? 땅에 쓰레기를 묻을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매우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혹시 질문하신 어린이 사는 곳이 어딘가요? 또 서울에 사시는구나.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신 건 아주 시민 의식이 투철하신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레기 던지는 곳 말고 이렇게 매립을 조직적으로 하는 곳 중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매립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수도권 매립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큽니다. 거기가. 물론 뭐 중국이나 미국 이런 데 가면 매립지 안 만들고 그냥 사막에 아무렇게나 쓰레기 버리고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치면 뭐 제일 크다라고 말 못할 수도 있는데, 공 이렇게 잘 파가지고 묻고 불도저로 밀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형태의 쓰레기 매립지로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매립지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매립지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사람들이 2천만 명이 몰려서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2천만 명이 쓰레기를 버릴 만한 무슨 뭐 사막이라든가 뭐 그런 안 쓰는 빈 땅 이런 게 옆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어디에다가 묻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거.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쓰레기 매립지가 이렇게 전 지구상에서 제일 큰 쓰레기 매립지가 생겼는데 어디서 땅이 나가지고 쓰레기 매립지를 그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죠 이거? 아시나요? 아시나요? 매립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매립을 해가지고 바다에 갯벌이 있어가지고 못 쓰는 땅을 흙으로 밀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을 갈라가지고 북쪽은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고 남쪽은 뭘 만들었을까요? 남쪽은 청라국제도시를 만들었어요. 공무원 하시는 분이 선을 어디에 끄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쓰레기 매립지가 되고 한쪽은 청라국제도시가 됐어요.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거대한 땅을 대충 보면 한 양천구보다, 서울의 양천구보다 조금 작든가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큰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천, 뭐 경기도,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보다도 이 쓰레기 매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어린이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을 짧게 못하고 계속 혓바닥이 길어지고 있죠, 그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답이 별로 없어요. 쓰레기 계속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서울, 경기, 인천 당국이 갖고 있는 지금 당장의 방법은 뭐냐? 최대한 재활용하자라는 겁니다. 최대한 재활용하자. 재활용이라는 게 우리 흔히 생각하는 재활용, 그것도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다 어떻게든지 퇴비로 만들어 가지고, 혹은 이거 여러분 좀 이상한 이야기긴 한데 시간 그래도 아직 5분 남았으니까,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묻는 게 우리나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음식물 쓰레기 그 봉지 같은 데 넣어 가지고 버리면 그거를 바로 묻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든지 뭔가 처리를 해 가지고 버립니다. 그럼 처리하는 것 중에 대충 절반 정도는 그거를 썩혀 가지고 비료를 만듭니다. 퇴비를 만듭니다. 나머지 절반은 뭘 할까요? 지금 좀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버린 거에 절반은 비료, 전통적으로. 요즘 좀 달라졌는데 절반은 뭐 했을까요? 가축한테 먹입니다. 먹입니다. 좀 거시기 하죠. 어느 가축한테 많이 먹일까요? 닭한테 많이 먹입니다. 닭한테. 이렇게 사료로 만들면 닭이 좀 좋아하는 형태가 되기가, 옛날에 돼지한테도 많이 먹였고 먹입니다. 좀 거시기 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든지 다 묻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보내자.
된다라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재활용이라고 하지 않는 거지만 재활용으로 자주 취급을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태우는 것도 있습니다. 태우는 게 무슨 재활용이야라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최대한 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태울 때 불의 열기를 좀 사용해 보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수 같은 거 도시 지역에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서울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큰 쓰레기 매립지가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거보다도 서울에서 서울 시내에서 용량이 가장 큰 쓰레기 소각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강남에 있어요. 강남에. 이상하죠. 강남구 땅값 비싼데 거기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일 오래 운영된 서울을 대표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어디 있을까요? 목동에 있습니다. 목동에. 땅값 비싼 목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고? 사람이 많이 살 때 도시를 건설하면서 소각장부터 이렇게 하나씩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각장 다 싫어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으려고 하면 아무 데서도 안 받아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부터 크게 건설해놓고 옆에 뭐 아파트 지어가지고 살게 한다라고 한 다음에 그 쓰레기 소각장에 넣어서 쓰레기를 태우면 그 쓰레기를 불이 막 붙고 있으면 열기가 나겠죠. 그럼 그 열기로 물을 끓여가지고 주변에 온수도 좀 보내주고, 주변에 난방할 때도 좀 쓰라고 주고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뭐 에너지 회수, 열 재활용 이런 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게 말해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태우는 건데 너무 무의미하게 태워서 그냥 없애버리면 너무 허무하니까 그 열기라도 어떻게 활용을 해보자라는 게 에너지 회수, 열 재활용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가 한 사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하루에 1kg씩 쓰레기를 배출을 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 정도면 한 100kg 정도의 쓰레기를 우리가 매일 오늘이 끝나기 전에 배출하게 되겠죠, 그죠? 그 쓰레기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저는 이런 게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멋이라고 할까요? 좀 특별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이렇게 쓰레기를 만들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통 안은 뭔가 마법의 4차원 공간이에요. 거기로 들어가면 내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의 범위죠, 그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쓰레기통에 버린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가, 마법의 4차원 공간일 리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어떻게 처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도시가 쓰레기 더미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어가지고 층층이 쌓습니다. 높게 한 20m 높이까지 쌓습니다. 층층이 쌓아가면서 계속 쌓아가면서 묻고 그 묻는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을 많이 하고 그 재활용 중에는 태우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작가님께서 워낙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바람에 시간이 좀 이제 마무리 시간이 접어들어서요. 추가 질문은 요 정도로 없이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시고 소감이 어떠셨는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토요일에 이렇게 쉬실 시간에 굳이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아마 저거 맞는 이야기야, 좀 의심스러운 이상한 그런 것도 있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가지셨던 것만큼 앞으로도 환경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생각하신 내용을 오래오래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신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